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비극적 사건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항공사고만큼 충격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수십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항공기 추락 사고는 언제나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특히 사고의 원인이 단순한 기계 결함이나 인적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범죄였다면 그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미스터리한 여객기 폭발 사고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1960년대는 민간 항공이 급속도로 발전하던 시기였습니다. 제트 여객기의 등장으로 하늘을 나는 일이 더 이상 특권층만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죠. 하지만 동시에 항공 보안의 허점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폭발물 탐지 장치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었고 승객 검색도 지금처럼 철저하지 않았어요.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울창한 침엽 수림 지대는 캐나다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1965년의 어느 날 이 평화로운 대지는 끔찍한 비극의 현장이 되고 말았죠. 고도 2만 피트 상공을 비행하던 여객기에서 폭발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폭발은 후방 화장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교하게 설치된 폭발물이 항공기의 꼬리 부분을 깔끔하게 절단했고 순식간에 기체 전체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어요. 압력 손실로 인해 승객들과 기체 파편이 하늘로 흩어졌고 꼬리가 잘린 비행기는 죽음의 나선을 그리며 지상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항공 관제탑에서는 여러 차례 구조 신호를 보냈지만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죠. 약 70초 동안의 끔찍한 하강 끝에 항공기는 침엽수림 꼭대기를 강타했고 이어서 숲바닥에 처참하게 충돌했습니다. 40km 반경에 고립된 지역에서 기체는 밤새도록 맹렬히 타올랐고 생존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이 마주한 광경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시신과 신체 일부, 개인 소지품, 수화물, 좌석, 항공기 잔해가 광범위한 지역에 흩어져 있었죠. 밤새 계속된 화재는 이 처참한 광경을 더욱 참혹하게 만들었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완전히 진화되었습니다. 조사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들은 즉시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항공기 잔해와 희생자들의 유해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폭발물의 흔적이 명백히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수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조사관들은 곧 4명의 의심스러운 승객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수사팀은 4명의 의심스러운 승객들을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더글러스 에드거는 비행기 탑승 직전 이례적인 행동을 보였죠. 이륙 30분 전 그는 12만 5천 달러라는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는데 이는 현재 가치로 약 22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에드거의 수상한 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펄프 공장 취업을 위해 프린스 조지로 간다고 가족들에게 말했지만 철저한 조사 결과 그런 채용 제한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장기 체류를 위한 여행임에도 그는 최소한의 짐만 가지고 탑승했죠. 두 번째 용의자 콜은 폭발물 전문가였습니다. 당시 업계에서는 그를 화약 전문가로 불렀죠. 이 사건이 치밀하게 계획된 폭발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전문성은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폭발물의 종류와 양, 설치 위치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용의자 피터 브로우턴의 경우 평소 무기와 탄약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여러 총기를 소유했고 카시아르 총기 클럽에서 무기 제작자로 일했죠. 수사팀이 주목한 것은 그의 개인 화약 보관함에서 3파운드의 화약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어요. 마지막 용의자 폴 반더 무아는 가장 복잡한 배경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육군 항공대 경력자였고 사립탐정으로도 일했죠. 사고 당시 그의 몸에서는 폭발물 뚜껑에 금속 파편이 발견되었고 .44 매그넘 리볼버와 800달러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어요. 특히 그 현금은 사고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각 용의자의 과거 행적과 심리 상태를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에드거의 도박 이력, 콜의 폭발물 관련 전과, 브로우턴의 무기 제작 경험, 반더의 정신과 진료 기록까지 모든 것을 검토했죠. 하지만 결정적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았어요. 3주간의 집중 수사 끝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반더가 사고 발생 6개월 전 10만 달러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이었죠. 현재 가치로 약 100만 달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정신과 의사는 반더가 심각한 불안 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진단서를 남겼어요. 수사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각 용의자마다 범행 동기와 능력이 있었고 모두가 의심스러운 행적을 보였죠. 에드거의 갑작스러운 보험 가입, 콜의 폭발물 전문성, 브로우턴의 실종된 화약,
반더의 수상한 보험 가입과 정신 상태까지 수사팀은 결정적 단서를 찾기 위해 현장 증거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폭발 지점의 잔해, 희생자들의 유류품, 항공기 잔해에서 발견된 화학물질의 흔적까지 모든 것을 다시 분석했죠. 그리고 마침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실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국제수사팀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된 실마리를 따라 마카오의 한 카지노로 향했습니다. 현지 정보원의 제보에 따르면 이곳은 후이원 자금의 주요 세탁 경로였습니다. 마카오 반도의 화려한 불빛 아래 수사팀은 베네시안 카지노의 VIP룸을 주시했습니다. 매일 밤 수십억 원의 자금이 이곳을 통과했고 그 과정에서 출처를 감추었습니다. 카지노 칩으로 바뀐 돈은 다시 현금이 되어 세계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한 달간의 잠복 끝에 수사팀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VIP룸을 드나드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실체가 없는 가명을 사용했고 이들의 신분증은 모두 정교하게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위조 신분증의 제작 기술이 북한에서 사용하는 것과 매우 유사했다는 점입니다. 국제수사팀의 포렌식 전문가들은 위조 신분증에서 발견된 특수 잉크와 미세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평양 소재 한 인쇄소에서만 사용하는 독특한 제작 방식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후이원 조직이 북한 정권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암시하는 첫 번째 물증이었습니다. 마카오 당국의 비밀 감시 기록을 확보한 수사팀은 VIP룸을 이용하는 손님들의 패턴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밤 정확히 같은 시각에 특정 인물들이 등장했고 이들은 항상 같은 금액의 칩을 구매했습니다. 이런 기계적인 패턴은 자금 세탁의 전형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수사가 진전되면서 베네시안 카지노의 내부 직원 한 명이 결정적인 증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VIP룸에서 사용되는 칩 중 일부가 특수 제작된 것이며 이 칩들에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코드가 새겨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코드는 자금의 최종 목적지를 나타내는 암호였습니다. 국제수사팀은 특수 장비를 동원해 이 칩들을 분석했습니다. 자외선 아래에서 드러난 코드는 전 세계 각지의 계좌번호와 일치했고 이를 통해 후이원 자금이 최종적으로 흘러들어가는 종착지를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이 이 계좌들을 추적하려 할 때마다 자금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한 뒤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수사팀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수사팀은 극도의 긴장 속에서 다음 단계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또 하나의 중대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베네시안 카지노의 보안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해킹당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해킹의 흔적을 분석한 결과 이는 고도로 훈련된 북한의 사이버 부대가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기법이었습니다. 이제 수사의 방향이 북한과의 연관성으로 급격히 선회했습니다. 국제수사팀은 마카오에서 발견된 증거들이 이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후이원은 단순한 사기 조직이 아닌 국가 수준의 지원을 받는 더 큰 조직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후이원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국제수사는 더욱 광범위하게 확대되었습니다. 각국 정보기관의 공조를 통해 후이원이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 여러 국가의 비밀 조직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죠. 특히 암호화폐를 활용한 자금 세탁과 국제 송금 과정에서 이들 국가의 정보기관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속속 발견되었습니다. 수사가 진전되면서 후이원의 진짜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금전적 이득을 노린 것이 아닌 기존 국제 금융 질서를 교란하고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던 것이죠.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모은 사기 피해 자금은 이를 위한 초기 자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국제수사팀은 후이원의 최고 위층을 추적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들의 배후에는 더 큰 세력이 있었습니다. 각국 정보기관의 분석 결과 후이원은 일부 국가들이 서방의 금융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만든 거대한 프로젝트의 일부분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 사건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각국은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했고 국제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했죠.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의 금융 감독이 대폭 강화되었고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후이원 사건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따로 있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범죄도 진화하고 있었고 국가 간 경계가 무너지면서 범죄 조직도 더욱 지능화되고 있었죠. 이제 어떤 금융 범죄도 단순히 한 조직의 일탈로만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수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후이원의 핵심 인물들이 체포되었지만 이들의 배후에 있는 더 큰 세력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숨어 있기 때문이죠. 국제수사팀은 이제 더 큰 게임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후이원은 빙산의 일각이었고 그 아래에는 더 거대하고 위험한 세력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제 금융범죄가 단순한 범죄 조직의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합니다. 후이원 사건은 그 시작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범죄의 양상도 함께 진화하고 있었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